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 보고서를 보다가 꼭 읽어드려야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재정포럼 5월호의 소속 이 국책연구소잖아요. 여기 연구원이 쓴 보고서 일부입니다. 들어보세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서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아니, 이거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쓴 보고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 말로 썼잖아요. 다시 들어보셔도 좋은데. 남자는 나이 어린 여자한테 매력을 더 느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만남이 많아지도록 여자를 일찍 입학시켜서 남자와 많이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고, 조세재정연구원 어떤 곳이냐?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이 국책연구기관은 기획재정부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제안한 내용들이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거쳐서 국가정책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바로 도입되지 않더라도, 물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보고서 나간 다음에 이거 개인 의견이니까 우리 연구원 의견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간 거 많거든요. 그 전까지. 연구원 의견으로 나간 다음에 분위기 봐서 슬슬슬 국가정책 방향으로 수립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성하면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마침 정부에서 지금 저출생부를 새로 만들고 저출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 마당에 이런 관점을 드러낸 건,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저출생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출생부가 아마 여성가족부 폐지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거기서 하는 기능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명확하게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부처잖아요. 근데 이 저출생부는 보니까 그럼 남녀 간에 뭔가 연상의 남자, 연하의 여자가 만나고 이렇게 많이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존에 하던 일들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한 가지 사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 보고서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노령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요약해 드릴까요? 노인들은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니까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국가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심하다고 얘기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시즘의 인간관입니다. 파시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파시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나치, 히틀러 나와가지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결국 2차 세계대전 가는 비극이 일어난 건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우월한 인종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리안족은 우월하기 때문에 아리안족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되고, 다른 인종들은 가급적이면 좀 도태되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에 많이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인종주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간관이라는 데도 기초를 하고 있어요. 꼭 인종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과 기여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는데, 이 둘은 분명히 다르고 기여할 수 있는 인간들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해야 된다. 기여 못하면 은퇴한 노인들은 나가라. 이렇게 보는 인간관일까 봐. 또 출산 못하는 사람들 사회에 기여 못하니까 출산 안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전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돌보는 돌봄이 인정받고 더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라인 이야기 좀 이어가서 해볼 텐데요. 라인 사태로 디지털 영토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리학자인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 모셔서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들어볼 거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셔서 요즘 핫하죠. SK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가 SK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이혼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업이 굉장한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데, 그 이야기 뭔지 깊이 있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다시 돌아와서 디지털 영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427%가 성장한 거거든요. 지난 분기 대비는 23%인데 수익률이 뭐 한 20% 된다. 그냥 돈을 갈치로 거머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조업으로서 물리적인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데 이러한 매출 총이익을 냈다라는 거.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가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는 계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한 게 여러분 뭐냐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사우디 아람코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보다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빅테크들이 하는 투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석유 기업의 기록을 지금 빅테크들이 깨고 있다는 거고, 이 빅테크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완전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는 거죠. 월가의 전문가들도 엔비디아에 리드하는 이 시기가 미니멈 1년에서 2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200까지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님 모셔서요. 라인 사태로 우리 다 관심 갖게 된 디지털 영토가 뭔지 알아볼 건데, 이분 지리학자세요. 그래서 지리학자이신데 그냥 물리적인 영토 말고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셔서 모셔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모셨는데 네. 저는 방송하고 책으로 뵙고 이렇게 지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시자고 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네. 경력이 아주 다채로우시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고요. 네. 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리학자긴 한데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지난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1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출팀에 있었어서 그때 막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열심히 반도체 4메가 드램, 16메가 드램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도체 팔로 다니시다. 지리학자 또 동남아 네. 지역 전문가로 네, 네. 이렇게 뛰고 계시고. 네. 근데 네. 지금 요즘 그 모시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AI 시대가 되고 디지털 네. 시대가 돼서 국경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넘나드는데 이 영토라는 게 이 시대에도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딴 데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영토도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나서요. 그거 좀 지금 여쭤보려고. 너무 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나 또 가자지구에서의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챗GPT 나오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놓고 많은 기업들과 또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리학에서 이런 연구도 합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자가 1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중고등학교 때는 지리 다 뭐 고생하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자는 지리 그렇게 교육과가 근데 저도 이제 교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에 있지만 사실 정통 지리학자 그리고 또 현장을 뛰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지리학자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나 좋은 대학인데 지리학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학자 자체가 한국에서 거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우픈 느낌으로 저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각자의 경제지리, 뭐 자연지리 분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커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국제 질서나 특히 이런 요새는 지기학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학. 기학이요. 그러니까 지정학, 지경학을 넘어서 이제 지기학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이죠. 기술,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어떤 패권의 구도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버스트 펭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이런 분야에 어떻게 지리적인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이 분야를 누군가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커넥토그래피 이거는 거의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단어인데요. 커넥토그래피. 네. 그러니까 지오그래피하고 대비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오그래피 하면은 지하 자원이나 뭐 어떤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고 또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느냐만 눈에 보이는 측면을 다룬다면 커넥토그래피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오그래피 시대에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야라고 했을 때 면적으로는 러시아고 또 인구로는 아마 인도나 중국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데 약간 커넥토그래피나 플랫폼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게 거대한 제국이고 그 안에 식민지 국가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사실은 학습이 거의 이제는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대학교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고 실제 배움은 유튜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상현실이나 또는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소비와 구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확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리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제국이다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지만 유럽에는 네이버 비슷한 게 없잖아요. 자체 검색 사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다 그렇죠. 구글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럽이 미국 기업인 구글의 식민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디지털 해석을 식민지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 뭐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제가 그 가장 많이 쓰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한번 사용 국가의 인구수를 한번 보면 네, 아마 네, 느낌이 네. 확 그 오실 것 지도도 있으시죠?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저 그래프 뜨네. 네. 일단 가장 많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메뉴가 인디아네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인도? 세계 14억 인구 중에 이제 인도에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식민지일 수 있고요.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다 인도계 네. 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티아 긴밀하게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결되어 그렇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의 식민지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인도가 거의 4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1억 9천만 명이니까 거의 2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1억 1천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미국 거의 1억 다음에 2천만 인도네시아네요. 명이 인도네시아이고요. 자, 그 다음은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파키스탄, 네. 이집트, 나이지리아까지 이것이 결국은 페이스북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페이스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광고도 보고 또 물건도 네. 소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경제에서 메타가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무서운 기업은 구글이죠. 네. 정말 구글은 전 세계의 빅데이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위가 되는 공간 빅데이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거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지금 다 흡수해 가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AI,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데 또 AI를 조금 더 파인 튜닝 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가 이제는
AI 시대에서도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리학자이시니까 네. 데이터 중에 지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다 네. 구글 맵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네네. 이런 거를 쓰는데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그 공간 빅데이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네. 사실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렇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거니까 네.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라인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뺏어 와야 되는데 항상 좀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네이버를 통해서 일본의 약간의 디지털 영토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약간의 있는 영토가 거예요. 아닌 게요. 네. 실제로 그 라인 사용자 수와 또 그 아시아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이거가 아시아의 네. 아시아에서도 이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라인 사용 있는데요. 국가들. 네, 네네네. 일본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9,600만 명. 근데 여기 또 주목하실게요. 태국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태국이 5,500만 명에 5,500만 해당하는 명이나 되네요. 인구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만도 2,200만 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는 네. 네이버 라인 사태 얘기할 때 계속 일본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 일본만큼 있네요 사용자가 뭐 동남아 다 대만 다 합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억 명에 해당하는 해외 라인 사용자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네이버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네, 그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라인의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라인이 어떤 방향을 취하냐에 따라서 사실 아시아의 이 플랫폼 경제의 지도뿐만 아니라 AI 영토 경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네. 뭐 유럽이나 뭐 인도나 네.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디지털 영토를 우리 땅을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네이버 라인은 더 나가서 일본 동남아까지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굉장히 우리는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나름 선전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공간 빅데이터를 보유한 나라가 더 이상 보유한 기업이 더 이상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 빅데이터는 지도 데이터인데 네네. 네이버 그게 사실은 지도보다- 가장 강력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에 소비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네네네.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도 연결되고 이 공간 빅데이터가 갖는 그러네요. 힘은 엄청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도 자신들의 디지털 영토를 지켰는데 왜냐하면 구글이 안 되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 근데 근데 구글 막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와 또 텐센트 그리고 마이두가 이 3자 경쟁을 벌였었어요. 디지털 지도에 패권을 두고. 네, 누가 이겼을까요? 삼국지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알리바바, 가장-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골까지 네네네. 그 알리바바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아주 정확한 빅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적이 나타난 것이고 제거되어야 할 또는 공산당에 흡수되어야 할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장 공산당이 실제로 정확한 마윈을 막 견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딱 들으니까 관련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디추싱이라고 그 미국에서 상장됐던 그러니까 중국의 우버라는 기업도 사실 상폐됐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빅데이터가 해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도
공간 빅데이터는 굉장히 특수하고요. 이거는 음. 안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한국에서 안 됐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맵을 한국은- 막아 네,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플랫폼 영토 또는 디지털 영토 내지는 디지털 지도의 데이터를 소유했던 또 지켰던 영토 주권을 지켰던 거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디가 최근에 갖고 넘어간 있어요? 것 같아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새벽 배송하는 데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다 쇼핑하는 네, 그거. 쿠팡? 네, 저는 그렇다고 쿠팡인가요? 봐요. 아, 그래요? 사실 쿠팡이 아, 사실 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풀필먼트 센터 입지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측하는 기능들, 네네. 공간 정보를 예측하는 기능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쿠팡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손정희 회장이죠.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소프트뱅크 보면 비전 펀드. 네,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라면 사실 아. 쿠팡의 공간 데이터에 보면 가장 큰 소유주는 네. 손정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라인 사태도요. 손정희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아. 어떻게 대응할지도 답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미워서 뭐 우리 기업이 미워서 뭐 라인을 강탈한다 이런 좀 단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시아로 넓히고 네. 또 세계 반도체 AI 경쟁으로 우리가 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손정희의 큰 그림이 뭘까요? 일단 요새 손정희가 네. 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위협 같은 데서 굉장히 실수가 있었고 네, 위워크 파산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손정희도 좀 조급한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일본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이 손정희와 결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정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위기 때면 나는 세계 지도와 손자병법을 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사실은 일본에서 잘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리바바의 초기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렇죠, 맞아요. 그 돈을 2014년에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에 투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별명이 그 인도와 동남아 스타트업의 아버지, 뭐 유니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고요. 사실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많은 플랫폼 IT 기업들을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실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고요. 사실 저는 그때 만일 라인이 일본이 아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향했다면 어쩌면 동남아시아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 1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보다는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했다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좀 더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하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마켓쇼 압도적 1위였거든요. 네, 그때 그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같은 거 도입하거나 또 그러네요. 당시에 뭐 고잭 같은 그런 그때는 작은 기업이었으니까 뭐 인수하거나 고젯? 고잭이라는 네. 지금은 거기가 이제 어떤 기업인가요? 고잭은 그러니까 그랩,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랩과 같은 그런 우버 토종, 같은. 네, 그런 토종 그 앱인데요. 네네네. 슈퍼 앱이라고 해요. 그걸로 네네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만일 고잭과 손을 잡았다면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우리는 기술 개발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런 산업이 급격히 확장하는 초창기에
어디로, 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과 또 디지털 영토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AI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엊그제 바로 이 네네네. AI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8곳이 반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연합을 결성한 겁니다. 반 엔비디아 네, 이름은 연합. UA 링크예요. UA 링크. 네, 근데 창립 멤버가 대단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까지 파운드리가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AMD. 여기는 엔비디아의 경쟁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브로드컴, 시스코, HP까지 이 빅테크 8개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 AI 가속기를 더 이상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른바 AI 칩.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이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 AI 가속기를 우리는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반 엔비디아 연합의 UA 링크는 미국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TSMC 그리고 네네.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또 대응하는 아시아에 기반한 네.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색깔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양다리 걸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네.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AI 영토 전쟁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아까 너무 아깝긴 하네요. 예전에 그 10년 전에 동남아에서 네. 삼성이나 네이버가 그렇게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현재 플랫폼하고 손을 잡아서 네. 잘 전략을 구사했다면 지금쯤은 구글처럼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야, 아프리카 TV 이런 게 있었어? 야, 유튜브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기술이었네. 그리고 우리 싸이월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일 싸이월드 개발자가 새 기술을 펴고 개발을 확대했다면 야, 페이스북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도토리는 가상화폐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기술 개발 또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이 새 기술을 펼치고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AI 영토 경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초창기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네이버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이런 국제 정세에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일본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 라인을 강탈하는 이 시대에 좀 우리도 지도를 보고 우리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이 AI 영토 전쟁 속에서 어떻게 틈새를 찾고 또 리드할 수 있을지 지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AI 영토 경쟁에서는 이제 언어나 문화도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하고는 또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AI 민족주의 또는 AI 보호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AI 기술을 전파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커넥터그래피적인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라인 포기하고 이렇게 좀 경영권 뺏기고 그러고 나면은 기껏 조금 쌓아놨던 그런 가능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아깝죠. 네. 열받죠.
근데 이제 좀 뭐 여기 반일 감정도 좀 생기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이런 지분 구조는 50대 50이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뭐 무력하게 뺏기더라도 사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반도체의 시장이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은 라인이 아직도 동남아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데이터 사용권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딜을 해서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 미국 것들인가요? 아니면 라인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국적이 섞여 있나요? 자국 것도 좀 있나요? 그런 구조를 약간 설명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네.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자적인 자신들의 앱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영어권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본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결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독특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 국가거든요. 2억 8천만 명이고요. 엄청 또 많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이기도 해요. 네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화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또 아랍 자본도 들어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잭이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랩과는 다른 네네. 그런 나름의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인도는 그냥 구글이 한꺼번에 팍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막 언어, 종교, 민족 이런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가 한 방에 먹기가 너무 힘든 시장. 아, 미국 기업들도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살살 이렇게 가시를 해서 살을 발라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나라 지역이 아닌가.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의 기회가 남아 있는. 그리고 지도를 펼치고 그 나라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네. 아직도 한국 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에머징 마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동남아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네네.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다음번에 네. 그 동남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경제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AI 기회를 영토 주세요. 전쟁 좀 네. 시작됐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전략을 수립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네이버라든지 삼성이 갖고 있는 AI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지도에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요. 지리학자이신데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10년 전에 우리의 네이버나 우리의 삼성이 동남아에서 좀 더 투자를 해서 플랫폼 전략을 좀 잘 펼쳤으면 지금은 그 지역에서 구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페이스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아까운데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영토 확보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네.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SK 이혼소송 사태 이후에 SK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5월달 이전에는 통상, 무역 뭐 이런 걸 언급한 적이 없어. 오로지 기술, 반도체, AI 이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5월달에 무역 쪽에 규제를 쏟아냈어요. 이거 왜 이랬냐는 거는 지지율에 답이 있습니다. 4월달에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크로스오버까지 가요. 이게 5월달 들어가지고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뺏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전통산업,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이제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딱 맞는 것이 전기차죠. 진짜 문제는 중국은 미국에다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거의 없어요. 테슬라가 있는데 토링만 갖고서 50% 100%야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엉터리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공업지역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의 표심 잡기 협이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의 격차를 어떤 형태로든지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 쪽의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 항고심 판결에 대해서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세기의 모모하면 예전엔 세기의 모모하면 다 좋은 거였는데 요즘 세기의 모모하면 세기의 재판, 세기의 이혼 뭐 별로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우리 예. 맨날 재정 얘기했는데 예. 정부 재정 얘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 하자고 먼저 예. 얘기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정부 재정과 관계가 관계가 있어요. 생각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이 크게 이겼죠. 그래서 근데 그 크게 이기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노 관장이 이기게 된 그 원동력이 양심 선언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아버지의 비자금이다. 우리 아버지 비자금이 있어서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이 SK가 큰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비슷한 논리를 이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뭐 제안해 주십시오. 이거는 최태원 회장님이 꼭 들으셔야 되겠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노소영 관장이 비자금이다라는 양심 선언을 해서 이게 2심에서 이겼다면은 최태원 회장은 이건 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에 SK 주주들의 돈을 우리가 편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게 조성된 거지 꼭 그 비자금을 통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구 SK주 주주의 돈을 편취한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입증을 하고 증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서로 내가 나빴어. 내가 더 나빴어. 이런 게임을 그렇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면은 이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논리적으로 예. 노소영 관장이 정경유착 때문에 들어온 예. 돈으로 SK가 이만큼 컸으니까 그 그렇죠. 정경유착은 내가 가져온 유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예. 내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그게 노 관장의 주장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SK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SK는 뭐 삼성이나 현대처럼 이 자기가 만든 회사를 뭐 연구 개발을 해서 점점 키우고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SK 가장 예전에 주력 회사는 그 SK 에너지였습니다. SK 맞아요. 에너지는 SK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유공 맞습니다. 유류공사. 그렇죠. 대한 유류공사였나요? 아무튼 네네. 유공을 인수를 해서 만든 것이 주력이었었고요. 그 이후의 주력은 이제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둘 다 맞습니다. 공기업이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인수해서 만든 거고. 정부 기업을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싸게 팔아넘겼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 그리고 거죠. 나서 요즘에 SK 최고 주력은 하이닉스잖아요. 네, 하이닉스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현대전자. 맞습니다. 현대 하이닉스를 인수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본인이 만들고 키우고 그랬다면은 주식이 뭐 물론 희석이 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분을 뭐 어느 정도 안정적 지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본인이 만들고 키웠다면. 근데 SK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고 키운 것이 주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구매를 한 겁니다. 외부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다면은 자기의 안정적 지분이 굉장히 좀 지분 유지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100%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네, 네. 일부 주식을 산 거여서 그래서 사실상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 SK 그 주식이 사실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현재 그 노관장과의 이혼 소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SK 그 회사의 지분을 떼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한참 이후인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만 20% 되죠, 그래도. 예,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저는 이 시장의 어떤 주주의 이익을 편취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소버린 사태 다 기억나시죠? 네네. 예, 소버린 사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SK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 주식 지분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이 개인 회사와 비슷한 SK CNC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최태원 회장이 SK CNC를 지배하고 있었고 SK CNC가 SK 주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SK CNC가 SK 주 주식을 굉장히 일부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소버린이 공격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 굉장히 많은 비리, 불법이 때문에 이 최태원 회장이 뭐 기소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소버린이 SK 주 주식을 매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일대 주주가 됐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SK 그 최태원 회장이 SK 주를 굉장히 불안하게 갖고 있었다. 충분히 안정적 지분이 없어서 소버린이 공격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했었다라는 것이 SK 지배 구조인 거고요.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SK 주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냐? 노세용 관장에 따르면은 우리는 뭐 아버지 비자금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 비자금이라는 것이 SK 증권이에요. 예전에 그 태평양 그것도 그 태평양 주식 태평양 증권, 네. 태평양 증권을 SK가 인수를 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인데 뭐 SK 증권도 SK 주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에 불과하잖아요. 네, 네. 가장 핵심은 SK 주입니다. SK 주를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지배했냐가 제가 말하고 싶은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CNC의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CNC가 뭐 했던 회사냐면은 그 SK 그 자회사들의 그 시스템을 통합했던 회사예요. SI라고 보통 말을 하죠. 삼성 SDS나 뭐 맞습니다. 그런 예, 종류의 정확한 회사인 건데 거죠. 그 SI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SK 굉장히 많은 계열 회사가 있잖아요. 네. SK 모든 계열 회사들이 뭔가 시스템은 뭔가 구매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SK CNC라는 사실상 최태원 개인 회사가 이 SK에 있는 많은 그런 회사들의 시스템 통합을 다 일감을 몰아줘서 CNC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CNC가 큰 건데, 자, 아니 뭐 계열사의 이 SI 그 시스템을 이 몰아준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이 바로 회사 사업 기회를 편취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최태원 회장의 개인 회사인 CNC가 그 이익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의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CNC가 SI를 하지 않고 SK 뭐 계열사나 다른 회사가 했다면은 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K 주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SK 주주가 가져갈 이익을 최태원 사실상 개인 회사인 CNC의 이익으로 갔다라는 점에서 SK 주주의 이익을 CNC가 가져갔다. 라고 저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그 일을 회사 내에 전산실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사고 뭐 좀 더 크면 서버 사고 좀 더 크면은 인트라넷 깔고 이런 예, 거 맞습니다. 전산실에서 했는데 그거를 전산실에서 했으면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거기 그 효율화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가져가는데 그렇죠. 이거를 아들 회사한테 뭐 꼭 자기 전산실이 회사들.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어떤 이 SK 이 다른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한다면 그 계열사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상 최태원 회장 개인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CNC가 그런 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CNC 지분을 키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계가 CNC 지분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키운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한 건데요. 네네네. CNC와 SK 주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CNC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불공정 주가로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아. 어디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그 우리 삼성물산 맞습니다. 이게 사태에서. 이 삼성물산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제일모직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이거를 합병 비율을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CNC와 SK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CNC에 굉장히 유일하게 합병 비율이 결정됐어요. 당시 합병 10년 전에 그 당시 매출액은 주가 CNC보다 한 45배 더 컸었고요. 네네. 그리고 순이익도 한 2.6배인가 더 컸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합병 비율은 오히려 CNC가 그 SK 주보다 더 유리한 합병 비율을 했는데, 당시 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 비슷했던 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주주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아, 거의 구도가 비슷하네요. 예, 굉장히 비슷한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그때 합병 찬성했죠. 찬성했죠. 네네. 찬성해가지고 찬성을 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된 문제가 거죠. 됐었죠. 근데 네. 국민연금이 그때 시기도 되게 비슷했어요. 시기도 비슷했었는데 국민연금이 보기에는 CNC와 SK주가 합병을 하자고 하는데 너무 CNC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다. 그래서 그 당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 내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정도는 내가 찬성을 해도 거의 비슷한 시기였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다는 이것보단 얘기죠? 더 심하다. 내가 도저히 이거를 찬성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반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불공정한 이 합병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불공정한 합병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손해를 봤냐? 구 SK주 주식은 그러니까 구 SK 구의 SK 그 주식의 구주주 같은 경우는 합병 비율이 굉장히 불리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손해를 받고 그 손해를 본 것만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지금 신 SK 주식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의 주식은 이거는 가장 근원은 뭐냐? 다른 주주들의 손해를 바탕으로 최태원 회장이 안정적인 지분을 갖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대법원 판례 때는 이거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비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구 SK 주주들의 재산을 편취해서 형성된 재산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 대상은 굉장히 일부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게 소송에서 이기기에 유리한 고지에 달성될 수 있다라는 제가 헷갈리네, 어드바이스를 헷갈려요. 해주는 겁니다.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길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해서 합병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은 예, 예. 근데 지금 그 비자금보다는 큰가요? 규모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결과적으로 핵심은 SK 주잖아요. 그 네. SK 주가 뭐 SK 텔레콤도 가지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주회사 그 지금 노소영 관장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SK 증권뿐만 아니라 그 SK 텔레콤도 우리 아버지 덕에 좀 컸다라는 네. 건데 결과적으로 SK 텔레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주 SK인 거고요. 네. 주 SK 지분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가냐에 따른 거가 그 SK텔레콤이든 다른 계열 회사의 그 지분 가치에 결정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 비자금보다 SK 구 주주의 손해를 편취한 것이 훨씬 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재산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법적으로는 예. 뭔가 명확하게 정리해주진 않았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문제였고 그렇죠. SK CNC 합병 문제도 예.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SK 법원에- CNC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사업 기회를 편취해서 SK CNC를 키우고 그리고 키운 SK와 SK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SK CNC에 아주 극단적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로 이거를 합병을 시켜서 이거를 이 최태원 회장의 이 주식 그 지분 SK주 주식 지분이 이런 식의 형성이 된 거니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비자금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형성된 과정이 딱 두 가지로 간명하게 정리가 되네요. 정부의 비호와 정경유착이죠.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 편취 그렇죠. 두 가지로 사실은 원래는 전혀 재산이 없던 사람들이 지분이 굉장히 큰
큰 지분을 갖고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보는 게 이런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시장에 드러나는 것이 SK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저는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두산에 형제란이 있었잖아요. 네. 형제란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이 상대방의 비리를 굉장히 이 언론에다가 말을 했었어요. 네. 이쪽 편은 저런 비리를 저질렀대요. 저쪽 편은 저런 비리를 저질렀대요 하면서 당시 그런 형제란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투명해졌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한진 남매란을 통해서 또 서로 어떤 이 서로의 그런 비리들이 이게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부의 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부부의 이혼. 그 과정에서 이게 과거의 어떤 비자금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과거의 주주 재산을 편취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큰 이 좋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에 주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 그러게요. 그 이혼 예. 소송 다음에 주가가 오르던데 왜 그런 거죠? 굉장히 주가가 어떻게 많이 해석해야 오르고 되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떤 대기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 경영권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아무튼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 위자료를 내야 된다면은 이 SK 주식을 팔아서 뭔가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려면은 주가 부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시각도 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그 상속세 논쟁까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안정적인 이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 기업의 이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니까 이렇게 SK처럼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이 될 때 그때 주식이 오르지 대주주 지분이 안정될 때는 이거는 주식이 계속 오르지 않고 금요일극골로 계속 가는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경영권 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업 지분,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약간 이렇게 희석되니까 이렇게 SK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이 안정적 기업 지분을 3세 또는 4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이 기업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유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도 저는 이번 SK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게 막상 실제로 이런 법원의 판결이 현실화가 돼서 예, 지분이 절반으로 줄면 예, 사실 이제 주주들이 이제 그만두세요. 회장님 그만하시고요. 우리 다른 분 모시고 올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부에서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고. 본인들은. 정부에서 많이 두려워하는데 근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장주의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버린 사태도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어떤 소버린한테 SK 주식이 공격당하니까 그때 당시 주식이 어땠습니까?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어떤 이 안정적인 지배권이 조금 흔들리는 당시 굉장히 많이 주식이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세기의 이혼 판결이 돼서 이 지분이 노소영 관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주식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참 좋아한다. 이 투자자를 기업의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분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이
거의 항상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 좋은 그런 경험을 또다시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 지금 옮기셨죠? 예, 런던대로 옮겼습니다. 옮기셨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예전부터 또 다른 이론을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재벌 체제든 뭐든 간에 좀 안정돼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을 하는 게 사실 기업 그렇죠. 경쟁력이 좋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좀 있어요. 노동조합이나 이쪽에서는 좀 경영권이 안정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들어야 저는 돼요?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어느 학자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안정적인 경영권은 항상 좋다도 아니고 어떤 전문 경영인은 항상 좋다도 아니고 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는 답이 없다라는 말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은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들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이 오너 지배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그런 이 전문 경영인 체제가 좋은 것인지 솔직히 답이 없는 문제는 맞고요. 그리고 실증 연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가 결론인데, 근데 또 실증 연구를 해보면 또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세가 좋으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너 2세가 경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전문 경영이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3세까지 가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3세는 네. 일반적으로 오너 경영 3세는 그렇게 전문 경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연구가 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이 재벌들은 지금 3세 경영 체제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세만 하더라도 그 창업자인 아버지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창립을 했고 어떻게 해서 좋아졌다가 분명히 시련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 시련 과정도 다 봤고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과정도 2세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깨 너머로 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2세인 반면에 3세 같은 경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러네요. 태어나는 것이 3세고 3세 경영인 같은 경우는 이 창업자의 어떤 이 그런 그 경영자 마인드를 같이 이게 숨 쉴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세 경영까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수 있다. 3세 그렇죠. 경영 이후에는. 근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SK 주식은 오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이 왜 오르냐? 당연히 이 이혼 판결 이후에 오른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냥 저도 한 명의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런 지분이 희석되는 것은 굉장히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좋은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예. 좀 구체적인 거요 사건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게 좀 더 여쭤봐도 예. 돼요? 좀 구체적인 건데 예. 이거 지금 이거를 연 5% 이자가 여기 예.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돈을 안 주면 근데 당장 돈을 주려면은 예. 현금이 없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예? 그걸 주식을 주식- 팔아야 되고. 주식을 팔던가 아니면 주식 담보로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식 담보도 많이 잡혀 있다고 그러던데. 이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식 매각하면은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고 또 뭐 약간 수급상으로도 예. 매도세가 막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주식 가치, 기업 가치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시장과 기업과 기업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가치가 있고 마켓 프렌들리라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 보면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마켓 프렌들리가 아니야라고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마켓, 시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업도 하나의 시장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고 노동자도 시장을 이루는 요소도 하나고 소비자도 시장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가 이해관계가 같은 것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 소비자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 좋으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시장주의자로서 일단 그 마켓 프렌들리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이거는 전혀 다른 가치인 거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사람은 절대 아니지만 마켓 프렌들리는 하자. 시장 친화적으로 우리는 좀 더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과연 이 시장 친화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제가 마켓과 이 비즈니스 기업과 다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과 기업주 이 지배주주와의 이해관계도 또
다른 별개의 최태원 문제잖아요. 회장과 SK의 이해관계는 다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최태원 회장이 이익을 보냐, 최태원 회장이 손해를 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SK라는 기업의 이 가치를 높일 수가 있냐, 아니면 가치를 높일 수 없냐가 더 훌륭한 관점이라고 보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전체 시장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거냐라고 보는 것이 더 발전된 시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팔든 말든 경영권을 잃든 유지하든 그럼요. 큰 우리에게 시장에 중요한 큰 상관없고 것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SK의 그 기업 가치가 높아지냐가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식이 더 오르고 있잖아요. 여쭤볼게요. 예. 이 위원님 전공 분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위자료 20억 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예. 일부 일처제를 위협했다 뭐 이런 예, 예. 위협이라는 단어를 썼나 안 썼나? 예, 하여간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법원에서 하면서 예. 이것도 뭐 엄청난 거라고 그러던데. 제 그 전공 분야는 아닌데요. 근데 그냥 이 들리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 이건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내가 형성된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고 위자료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혼인 관계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돌려받는 보상을 받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뭐 일부 네티즌들이나 일부 언론들이 하는 거에 따르면은 똑같이 혼인 관계에 대한 슬픔이 노세현 관장은 왜 더 많은 피해를 받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그런 문제 제기도 있구나라고 그냥 같이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재판부의 이 얘기에 따르면 그 얘기를 제가 해석해 보면은 너무 파렴치해서 더 많은 슬픔을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것도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게 예. 정리를 하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이것도 국가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상속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통령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굉장히 핵심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상속세를 낮출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은 이 어떤 안정적 기업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 안정적 기업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업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는 지배주주의 안정적인 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요. 그 비자금 있잖아요. 예. 비자금은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뭔가 뭐 특별법을 만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노세현 관장이 비자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 그냥 약간 양심 선언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미 돌아가셨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변할 건 없다라고 뭐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말은 뭐 어떤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는 그런 인터뷰 기사는 있긴 있더라고요. 사회환원 하겠다고 발언을 예. 했죠. 근데 예. 어떤 의미인지는 뭐 명확하게. 근데 뭐 사회 환원이라는 방식이 뭐 당장 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뭐 특정 곳에 한 곳에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실무 조직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실무 조직이라는 것은 재단 법인이겠죠. 그래서 네.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회 환원 방법을 그 재단 법인이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절차의 일정에 따라서 하겠는데요. 근데 그 재단 법인의 실질적 오너는 당연히 출연한 노세현 관장이 되는 거고요. 뭐 물론 저는 이런 공익재단을 통해서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이 공익재단을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익재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노세현 관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 그렇지만 SK 최태원 회장만 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비자금도 국민들의 돈을 편취한 거잖아요. 어떻게 당연하죠. 보면.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지배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배할 수 없는 형태의 조직의 사회 환원을 해야 그걸 사회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게 그런 그런 생각이- 뭐 국민의 이 법 감정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하고 오늘 SK 이혼 소송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최태원 회장은 SK가 아니다.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잃어버리거나 지분을 매각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SK는 잘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정확한 네.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새기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 진행하는데 내일 화요일이라서 12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정치는 경제다 코너 진행되고요. 많이들 라이브 들어오셔서 12시 20분부터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상민 위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